네, 5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제시해 줄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정부 쪽에서 나오는 발언과 이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발언이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주 토요일에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순조로운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협상은 희망적이고 동시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단 이런 걸 보면은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할 만한 멘트인 거죠. 왜냐면 지금 실제로 디폴트가 벌어졌을 때 시장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이런 멘트는 아주 다분히 시장 달래기 차원의 멘트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하원 의장 이 케빈 메카시의 경우에는 공화당이죠, 이 양반. 어떤 것도 이 민주당과 행정부는 어떤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 그들은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 사실 이 말이 되게 멘트가 세죠. 그들은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예산 삭감 자체에서는 아예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런 멘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평행선이 상당히 선명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니 델런 장관의 말처럼 이렇게 아주 순조롭고 아주 나이스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무단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3개국 순방이 이루어지는 수요일, 현지 시간 수요일 전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물론 긍정적으로 디폴트가 벌어지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워낙 괘씸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야 차라리 디폴트 한번 먹어봐라 이런 억하심정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계 경제 한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디폴트 상황은 조금 잘 피해가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뭐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 60%가 2011년 상황보다 안 좋다. 지금 미국의 어떤 디폴트 이슈는 거의 뭐 연례 이슈 비슷하게 항상 이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카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게 막 싸우고 지랄 연병을 하는 것 같다가 그냥 협상 잘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2011년 상황이 조금 이제 거의 디폴트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의 트리플 A 신용등급도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포스트 디폴트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거의 그때보다 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가능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또 한마디 합니다. 미국 디폴트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견지하고 있는 방향성이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케빈 메카시가 트럼프 라인이에요. 그래서 메카시 입장에서도 트럼프 좋은 일을 한번 이번에 해주고 혹시라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한번 백악관에 들어간다라면 케빈 메카시는 어마어마한 이제 감투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공신, 개국 공신의 느낌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선 찬스인 거죠. 이 공화당 하원 의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디폴트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이게 지금 케빈 메카시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라인인 케빈 메카시가 과연 이 제니 옐런 장관의 말처럼 협상을 희망적이고 활발하게 도와줄까? 글쎄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를 늘려서 돈을 찍어내면서
이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고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심하게 약간 포퓰리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을 펼쳤고, 그게 지금 부채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아주 골 때리는 최악의 상황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역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와, 이게 어떤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현실? 근데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이 모양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비주류 지탱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뭐 유로존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선진국들 역시 부채에 의존해서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특히 이게 지금 부작용으로 터질까 말까 하고 있는 게 이번 디폴트 이슈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등급 상향을 하더라도 박철호님 방송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수혜 자산, 이것도 블룸버그가 조사한 거예요. 같은 기사예요.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한 건데 검은색 라인이 전문 투자자고 파란색 라인이 소매 투자자들이에요. 일단 디폴트가 선언됐다 그러면 전문 투자자들 절반 이상은 골드에다가 투자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절반 가까이가 골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골드, 금의 역할은 아직도 굉장히 선명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트레저리. 웃기죠. 미국 국채. 이 정도 비율이고, 미국 국채가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미국 국채를 사겠다라는 거는 일종의 저가 매수 전략 같은 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디지털 골드와 골드가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탑3 가운데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드와 디지털 골드가. 여기서 또 하나 특이점은 비트코인이 달러, yen, 또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을 앞서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탑3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량, 특히 지난달 3, 4월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은행 시스템 위기가 빵빵빵빵 하고 터졌을 때 비트코인의 시세가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만큼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역량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이슈죠. 과연 금리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아무리 뭐 경기 침체가 있고 또 금리 이슈가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금리 이슈 무시 못합니다. 이게 금리라는 게 워낙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FOMC 6월 FOMC에서 과연 동결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라파엘 보스틱 이 양반은 대표적인 매파 인사 가운데 한 명이죠. 인플레이션 목표 2%로 돌아가야 하고, 그걸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수를 해야 한다. 침체가 오더라도 올해는 금리 인하 예상 안 한다. 굉장히 매파적이죠. 사실 침체가 오면 안 되니까, 침체가 온다라는 건 경기가 박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연준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멘트를 또 지금 상황에서 굳이 또 이렇게 날려줬습니다. 닐 카시카리예요. 이거는 제가 잘못 썼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도 매파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죠.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했던 가장 큰 배경, 근거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견고한 노동시장이잖아요. 금리를 막 때려박아서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견고하다. 미국 경제 아직 튼튼하다. 이런 논리로서 금리를 올려왔는데, 지금 사실 노동시장이 조금 더 악화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활활 타오른다라는 거죠. 절정의 타오름은 아니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은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국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긴축의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작용해주는 데이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 이 양반은 좀 반대 의견이죠. 비둘기파적인 의견. 이 신용 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 그 신용 여건이 심각하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뭐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대출 비중이 엄청 많잖아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금 제가 오늘 아까 기사를 뭐 하나 봤는데 제가 그걸 지금 기억이 날까 말까 그러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신용카드 그 돌림방 하는 거 있죠. 그 뭐라고 하지? 이걸로 빼서 저거 막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비율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부채 이슈가 있죠.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가계 부채 이슈가 신용카드 부채 돌려막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한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 이슈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은행 파산 이슈로 연계될 수가 있고, 중소은행 한두 개 또 무너지게 되면 어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라는 게 이 신용 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것만 봐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매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노동시장 이슈나 이런 비용을 감소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인 거예요, 사실. 비용은 니네들이나 감소하세요라는 말 하고 싶죠. 서민 입장에서는. 기껏 한다라는 게 인플레이션 타이밍도 놓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금리 인상 카드밖에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되게 답답한 지금 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자칭 미국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얘기하고 어떤 타겟 레이트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깡. 예,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지 않았던 표현이 카드깡이었어요. 예, 카드깡. 예, 미국 가계가 지금 심각한 카드깡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튜더 존스가 이런 말을 해요. CPI가 12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은 승리 선언 가능하다. 그러니까 2%이 타겟 레이트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있고 이건 증시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연준이 금리를 중단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를 하면 이후에 1년 동안 증시가 반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 하는 말 중에 좀 재밌는 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매수는 초창기 빅테크 기업 투자와 비슷하다. 나는 계속해서 보유를 할 것이다. 비트코인 특정 자산, 이 비트코인 포지션을 굉장히 지금 내가 오래 가지고 있는데 특정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 적은 처음이다. 앞으로도 계속 내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을 유지할 거야. 예, 거의 이제 약간 확신범이 됐죠.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예,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확신범이 됐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뭐 지금도 2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올리는 것 같으면 또 빠지고, 올리는 것 같으면 또 빠지고, 올리는 것 같으면 또 빠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갈 것 같은데 더 갈 줄 알았는데 빠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지금 30K, 이 3만 달러를 향한 어떤 힘 모으는 과정인지 25,000달러 리테스트의 힘을 그쪽 방향성을 조금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케시오 페디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며칠째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꽤 지난주부터 거의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횡보 양상이라는 걸 이런 것만 봐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5,200달러 후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라면 2만 달러 폭락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항 라인 27,600달러까지 잘 돌파를 해준다라면 31,000달러 리테스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600달러를 향한 테스트는 성공적인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주 이동평균과 200주 지수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 이거 당연히 좋은 흐름이죠. 200주 이동평균의 어떤 지지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기에는 한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 42,000달러까지 이제 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가구 좀 빠지겠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대응 좀 익절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분석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익절 하실 것도 하시고
또 추가로도 빠질 때 추가 매수하시고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방향성을 지금 좀 동의하는 입장인데 캡틴 파이빅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이미 바닥 확인했어. 아직 강세 랠리가 시작된 건 아니야. 비트코인의 지금 반감기가 11달 남았거든. 포모가 이제 곧 올 거야. 포모가 딱 오면 이제 매수세 붙고 가는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긍정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좀 있어. 그러면은 황소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강세 랠리가 다음 랠리가 이제 시작될 거야. 그냥 매수했으면 버텨. 인내심을 가지고 강세 랠리는 아마도 6월이나 7월쯤 될 것 같아. 강세 랠리 38,000달러.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38,000달러. 왜 38,000달러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캡틴 파이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에서 7월 이렇게 찝었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 5월까지 좀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가 5월 말부터 좀 이제 7월까지 랠리를 벌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의 기대감 중에 하나일 테고 이제 6월에 사실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이슈는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하나 금리 결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오면 일단 반등을 할 겁니다. 의미 있게 금리 동결. 그 다음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막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나와줘도 미국 부채 협상 이슈가 잘 마무리되고 금리 동결 이슈로 6월에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비트코인 간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탁머니 리잘드도 비슷한 얘기해요. 지금 이게 데일리 차트인데 채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채널 안에서 올랐다 내려갔다 지지받고 올랐다 저항 맞아도 지지받고 이번에도 지지받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지지받고 간다 어디까지 간다? 38,000 4만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비슷하죠. 지금 6월 이후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석가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석의 틀은 지금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실 텐데 지금 어떤 그 타겟 지점은 거의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시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된다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빠지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받고 돌파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를 때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점쟁이도 아닌데 점쟁이도 못하는 걸. 가끔씩 이제 조금 약간 모자라신 분들이 안 가면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뭐 저희 회원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의 근거는 다른데 타겟 지점들이 동일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연간 최저치에서 이미 2배 상승을 했는데 이걸 안 보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떨어져? 왜 안 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미 2배 올랐는데 11월 달에 잡았으면 지금 2배잖아요. 근데 11월 달에는 무서워서 못 잡고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잡고 올랐을 때는 괜히 잡아가지고 물려있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의 어떤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멘탈 잡을 때는 이런 멘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큰 랠리 놓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여기서 잡고 이게 4월까지 우리가 이걸 잡았어야 되는 건데 대개 여기서 무서워서 못 잡고 이제 이쯤에서 잡았다가 빠지니까 물려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다 똑같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 어떤 멘탈에 대한 부분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더리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세는 조금 빠졌는데 5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거래소에 예치된 물량이 1240만 이더 역대 최저치. 이제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매도 압력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센티멘트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폼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유동성 잔액 감소는 상대적 희소성을 통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조금 현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매도 압력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센티멘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스테이킹 수요가 엄청 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기사 보고 되게 놀랐는데
지금 스테이킹 대기 시간이 640시간, 226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자 지금 5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연 수익이 지금 5% 정도니까 이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큰 손들에게는 이 스테이킹 수요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코인데스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기관들의 진입을 더 가속화시킬 그런 재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이미 이 정도다. 라는 거는 이더리움 홀더 분들은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번스타인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경우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테이킹 수요는 예상보다 더 많았다. 전체 이더리움 가운데 15%, 그러니까 전체 유통되고 있는 이더리움 중에 15%가 지금 스테이킹 돼 있고 공급 과잉 우려가 이미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테이킹 이슈, 그러니까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킹 된 거를 언스테이킹 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게 공급 물량으로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스테이킹 이유를 노리고 있는 큰 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번스타인이 바라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 그러니까 다시 금리 인하되고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고 기관들의 투입이 생기게 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수요 증가한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은 스테이킹 수익률과 관련해 있을 것이다.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이런 경착륙 신호가 등장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기관들에게. 이거 기관들 보라고 지금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지금 심심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기관들 보라고. 야 이제 들어와 이리 와. 예,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